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에 와우넷 채널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할 거예요. 구독,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와우넷 홈페이지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컴퓨터와 모바일 둘 다 이용하기 쉽게 업그레이드가 되었으니 많이들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최근에 몇 개 눈에 띄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중국 주도의 경제블록 RCEP가 출범했는데요. 그곳에서 시진핑은 다자주의를 선호하며 중국을 더욱 개방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또 하나의 중대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물론 조금 지난 일이긴 합니다만 사상 최대 IPO가 될 뻔했던 엔트그룹에 대한 상장이 무기한 연기됐어요. 이와 더불어서 중국에서는 독점적 플랫폼 기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안이 발표됐습니다. 중국이 정말 제대로 된 개방을 할 수 있을까요? 알리바바는 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리고 박이사는 분명 포트폴리오 비중을 중립으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주가는 오르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수가 개입된 걸까요? 오늘 다루게 될 주제들입니다. 그럼 가볍게 영화 대부 이야기로 시작해보죠. 어느 결혼식장에서 당시 가장 유명한 가수였던 이 자니가 축가를 부르게 된 이유를 마치 독백처럼 설명하면서 영화는 시작됩니다. 이때 나온 유명한 대사는 지금도 비즈니스 세계에서 매우 중요한 협상법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바로 상대방이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라. 이른바 압박형 협상법입니다. 미국은 궁극적으로 찍어낸 달러를 중국에 푸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라는 말씀을 몇 해 전부터 반복적으로 드려왔어요. 처음에는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샹하이방, 공청단, 그리고 태자당이라고 하는 세 개의 정치 세력이 서로 권력을 나누고 그리고 중국에서 10년씩 돌아가면서 통치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우 진보된 사회주의 체제를 갖추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시진핑이 나타나면서 이 독재와 완력의 색채가 짙어지기 시작합니다. 집권 초기의 부패 척결 목표로 그런 명분으로 많은 정적을 제거해 나가기 시작했고요. 얼마 가지 않아서 황제의 반열에 오르게 되죠. 이 독재는 처음에는 효율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 나라를 썩게 만들죠. 정치는 물론이고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에도 칭화윤희의 기업 부도설, 위기설 이런 것들이 있었죠.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은요, 대부분 사람들이 꽁돈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결실을 맺기 어렵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기업들은 정부와 유착하려고 하고 이 정당한 경쟁보다는 정부의 비호 아래 안주하게 되죠. 이 불법과 편법이 개입되면서 중국의 기업들은 정해진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몸집을 불릴 수는 있었지만 경쟁력은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미국은 신사적으로 정당한 경쟁을 요구했어요. 시장을 더 투명하게 개방하라고 요구했지만 중국은 자국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오히려 장벽을 설치합니다. 해외 기업들을 차별하지 말라고 권고했지만 엄청난 차별을 통해 발도 붙이지 못하게 했어요. JP모건 들어갔다 나왔던 거 아시죠? 요즘에 다시 들어갔지만 정도를 무시하고 남의 기술을 조직적으로 탈취합니다. 다시 영화 대부로 돌아가 보죠. 무명 시절의 자니는 종속계약 중이었습니다. 지금으로 해석하면 연예 기획사 정도나 되려나요? 그들은 할리우드에서 막 뜨고 있는 자니를 놓아주지 않았어요. 돈 꼴레오네는 그 매니저를 직접 찾아갑니다. 1만 달러를 내주면서 매우 신사적으로 자니를 놓아달라고 부탁하게 되죠. 하지만 거절당합니다. 그 다음 날에는 부하 중에서 가장 덩치가 크고 살짝 눈빛이 미쳐 보여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루카 브라지라는 녀석을 데리고 가서 매니저를 찾아갑니다. 물론 그의 손에는 언제든지 영혼 없이 발사될 수 있는 권총이 하나 들려 있었어요. 그 악덕 매니저는 죽음의 공포가 코앞에 와 있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루카 브라지가 총을 쏘지는 않았습니다만 돈 꼴레오네는 달랑 1,000달러만 주고 자니와의 종신계약을 해지시킵니다. 미국도 당최 말을 들어먹지 않는 중국을 제어하기 위해서 루카 브라지, 즉 트럼프를 내세우게 되죠. 그를 통해서 절대 거절할 수 없는 압박형 제안이 시작되었고 수많은 약점을 가진 중국은 생명을 위협받게 됩니다. 부실의 규모조차 알 수 없는 그림자 금융으로 인해서 언제든 순식간에 자금 이탈이 생길 수도 있었고요. 당장 국제 결제 시스템으로부터 퇴출될 수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트럼프 시대의 중국은 죽음의 공포를 몇 번 느꼈을 겁니다.
이제 곧 바이든의 시대가 시작되는데요. 루카 브라지가 잠시 자위를 비렸다고 하더라도 목적이 변하는 건 아니죠. 제 생각이 맞다면 조 바이든 역시 중국을 계속해서 압박하게 될 겁니다. 다만 트럼프와는 좀 달리 좀 더 신사적인 말투로 중국에게 시장 개방 그리고 좀 더 공정한 경쟁을 요구하게 될 겁니다.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중국을 죽이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달러를 찍어낸 이유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달러를 쓰게 해서 이른바 기축통화의 헤게모니를 더욱 강건하게 유지하기 위함이죠. 그 역할을 아무런 부작용 없이 해줄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니까요. 바이든의 시대에는 더 많은 자금과 더 많은 기업들이 중국을 향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중국의 기업들은 아직까지 실질적인 개방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는 정부의 비호 아래 경쟁자 없는 시장을 누려왔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옌트그룹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최근 3년간 옌트그룹의 소액 대출은 매년 평균적으로 100%씩 성장을 했습니다. 2020년 상반기 기준으로 대출 잔액이 무려 2조 2천억 위안. 이미 상해 A주에서 시총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초상은행 아시죠? 초상은행의 신용대출 총액을 훌쩍 넘어섭니다. 해외의 경쟁자들은 정부가 여러 구실로 차단해버리고 독점적 지위를 알게 모르게 부여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엔트그룹의 사업 구조를 보면 놀랍습니다. 수익에 대해서는 은행과 공유하고 리스크는 몽땅 다 은행이 떠안는 구조입니다. 말 그대로 리스크가 없는 장사를 해먹을 수 있었다는 건데 이건 뒤를 봐주는 비호 세력이 없이는 이루기 어려운 조건이죠. 하지만 이제 그 조건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바이든의 시대의 중국은 더 개방되어야만 하고 해외 경쟁자들과의 정당한 싸움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럼 지배적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안이 발표된 이유도 간단히 설명이 됩니다. 마윈은 지난달 24일이었죠. 상하이에서 열린 와이탄 금융 서밋 연설에서 이 당국이 지나치게 보수적인 감독 정책을 취하고 있다. 현재 은행들이 전당포를 운영하는 사고방식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이거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라면서 금융당국을 정면으로 비판합니다. 그 자리에는 왕치산 국가부주석도 있었고요. 이강 인민은행 총재들이 배석 중이었는데 이들의 심기를 좀 건드리긴 했을 겁니다. 근데 중국에는 외탄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예담이라고 쓰는데요. 지도자 동지에게 함부로 까불다가 걸리면 소환을 당해서 공개 비판을 통해 망신을 주는 절차입니다. 이 마윈은 즉각 외탄에 소환됐고 그 다음날 바짝 바닥에 엎드려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게 되죠. 하지만 바로 그 다음날 상장은 무기한 연기되었다는 뉴스가 뜨게 됩니다. 대부분 투자자들은 이 권위에 도전하는 마윈에 대한 징벌적 조치였다라는 생각만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달라요. 그 명령을 내린 사람은 그 자리에 있었던 왕치산이 아니었어요. 이강도 아니었습니다. 누굴까요? 시진핑이었습니다. 닭 잡는데 도끼를 쓰진 않아요. 굳이 시진핑이 나섰다면 또 다른 의미도 살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뭘까요? 저는 중국이 바야흐로 바이든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외에서 기업들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지금까지는 몇몇 기업들에게만 주어졌던 배타적 권리와 특혜를 이젠 거둬들여야만 하는데요. 이 규제안을 발표함으로써 깔끔하게 정리를 하자라는 취지였을 겁니다. 물론 조 바이든의 시대에 중국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럴 경우 무자비한 루카 브라지는 언제든 다시 기용될 수 있습니다. 이 트럼프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비록 지고 물러섰지만 역사상 선거에서 패배자가 이렇게나 많은 표를 얻었던 적이 없었어요. 트럼프의 인기도 만만치 않았단 말이죠. 그는 정치적 실권을 계속 거머쥐면서 바이든 주변에 남아있을 겁니다. 어떤 압력 당체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는 중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마다 사납게 으르렁댈 겁니다. 중국의 개방도가 높아지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달러의 유입 속도는 커질 수밖에 없어요. 많은 달러를 찍어냈지 않습니까? 그렇게 중국으로 들어간 달러는 위안화로 바뀌어서 중국의 자산과 채권을 구매하기도 하고요. 중국이 해외 투자할 때 그 달러로 쓰이기도 하죠. 지난 9월 중국 국채가 세계 국채지수 WGBI에 편입되면서
세계 3대 채권 지수에 모두 편입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른바 패시브 투자자들의 경우 중국에 대한 비중을 그냥 자연스럽게 늘릴 수밖에 없어요. 지난 9월에 무려 280억 달러에 달하는 이 최대 규모의 순유입을 기록했는데 이 최근 위안화 초강세의 또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이렇게 중국 시장으로 많은 양의 달러 유입이 되게 되면 이 중국은 함부로 달러를 거부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육지동물, 네 발 달린 육지동물이라고 할지라도 물이 많은 공간에서 오랫동안 살게 되면 하마가 되어버리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 돈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갈 경우에는 이 중국의 커다란 시련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국 시장에 대한 개방 요구는 한마디로 미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1타 3피의 전략이 되는 것이죠. 일단 더 많은 달러를 중국에 유입시킴으로써 더 많은 지구인들에게 달러를 사용하게 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중국을 하마로 만들죠. 더는 물을 거부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고요. 또 그 하마의 목에 쇠줄을 감아 마음대로 통제가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과 우리나라 시장을 동시에 진단해 보겠습니다. 이 최근 시장을 보면 이론적인 부분과 이게 배치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달러가 하락하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머징 증시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가 집중되는 편인데요. 달러가 내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올해만 20조 이상을 매도하는 괴이한 시장을 보여주었으니까요. 미국 시장도 최근 마찬가지죠. 바이러스 확산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확진자 수가 지난 일주일 새 100만 명을 넘기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요. 지난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감염자 수는 14만 5천 명입니다. 지난 2주 사이에 확진자 수가 무려 80%나 폭증했어요.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미국 경제가 더블딥에 이미 진입한 게 아니냐, 이런 비관론마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이었죠. 뉴욕 연방은행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미국인들의 3분기 신용카드 사용 잔액이 이 지난 분기보다 100억 달러 정도 줄어들었어요. 8,100억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이 신용카드 사용 잔액이 지난 2분기에도 760억 달러나 줄었었거든요. 그러니까 2분기 연속 감속한 겁니다. 두 개 분기. 당연할 수밖에 없죠. 7월 25일부터 정부가 쥐어주던 현금 따발은 절반으로 감소했지 않습니까? 이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미 몇몇 주에서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부양책 타결을 한없이 기다릴 수는 없다면서 이 심각한 우려를 내보였고요. 전국 고용법 프로젝트의 마이클 에버머 선임 정책 분석가는 올 연말까지 부양책이 합의되지 못한다면 실업수당을 소진한 이들이 집을 잃고 필요한 의료 지원을 받지 못할 것이며 이에 따른 피해는 영구적일 것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다시 한번 영구적 피해라는 말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는 5차 부양책이 단지 한두 달 늦어진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개인 투자자들이 집세를 못 냅니다. 할부금을 갚지 못합니다. 그러면 덩달아 은행들이 부실해져요. 은행들이 부실해지면 순식간에 공포가 확산되면서 미국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은 1조 달러로도 해결될 수 있지만 일단 금융 시스템이 붕괴가 시작되면 10조 달러로도 바로 세우기 어려워요. 백신이 개발되니까 마음이 편해서 주가가 오른다고요? 천만에요. 트럼프와 맞지 않는다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왔던 전 뉴욕 연은 총재 윌리엄 더들리를 기억하시나요? 제가 늘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이분은 그 특별한 인사이트를 가진 연준 3인방 중에 하나이니까 계속 말씀을 들으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어요. 지난 화요일 날 새벽에 더들리 전 총재는 블룸버그 칼럼과 그리고 CNBC 인터뷰를 자청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느 중앙은행도 화력이 바닥났음을 인정하고 싶진 않겠지만 안타깝게도 연준은 그 지점에 매우 가까워졌다. 백신과 상관없이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최소 1조에서 2조 달러의 재정 투자가 지금 당장 필요하다라고 지적합니다. 백신과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최소 1조 달러의 재정 집행이 시급하다라고 했는데 이건 모든 연준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11월 말이면 서서히 지원금이 고갈되는 주가 생기기 시작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특히 플로리다와 엘라베마 같은 경우 심각한 수준이에요. 이미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주는 지원금이 대부분 소진된 상태입니다. 지금 당장 5차 협상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이들 주로부터
영구적 충격이 시작될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주가는 왜 오를까요? 도대체 대부분 전문가들이 위기를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음에도 말이죠. 저는 급락했어야 하는데 백신이 어느 정도 살렸다는데 동의를 합니다. 이번 주 몇 개의 백신들이 임상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시장은 환호했어요. 하지만 저는 백신 효과로 인해서 지연시킬 수 있는 한계는 한 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둠스데이를 당초 11월 말로 보았습니다만 이것이 12월 말 정도로 연장된 것뿐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전히 5차 부양책의 통과 여부가 시장의 키를 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트럼프가 속이 넓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는 대통령 선거가 되기 전에 합의를 보려고 했었지만 이 낸시 펠로시 여사가 방해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고스란히 되돌려줄 생각인 것 같습니다. 1월 그해 만기까지 협상을 정면 중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긴급 신용 프로그램마저 중단하겠다고 말했거든요. 이거 정말 큰일 날 문제죠. 이에 대해서 월가의 황제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의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당장 그 유아적 행동을 좀 멈춰달라고 작심 발언을 해요. 공적인 발언 중에서 이거보다 더 심한 욕은 없습니다. 어린애처럼 놀지 말란 얘기예요. 뉴욕타임즈가 개최한 딜북 컨퍼런스에서 다이먼 회장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제안한 규모인 1조 8천억과 2조 2천억 달러를 두고 큰 논쟁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지금 농담하니? 라고 비꼬입니다. 미국의 운명이 경각에 달렸는데 뭐 큰 차이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는 얘기죠. 파월 의장도 즉각 나섭니다. 그는 재정 투자가 지금보다 더 절실한 적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미국에 존재하지 않았다라면서 의회를 강하게 압박했어요. 그게 강하게 주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연준은 할 만큼 다 했어요. 연준이 독자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다면 굳이 왜 의회에 싫은 소리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죠. 1929년 대공황 이후 지금까지 대략 10여 차례 약세장이 있었어요. 전고점을 복원하는데 최소 2년, 평균적으로 4년 이상이 소요됐죠. 하지만 이번에는요. 연준이 엄청난 돈다발을 쏟아부으면서 고작 반년 만에 전고점을 넘겼습니다. 중국이 바짝 추격하는 상황에서 오래 쉬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이미 돈을 너무 많이 뿌렸기 때문에 엑시트 플랜에 대한 의구심을 만들 수 있어요. 더더욱 중요한 건 이 반복되는 연준 정책이 식상해지고 자칫 약발이 먹히지 않을 경우 정말 더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연준은 최후의 보루예요. 이게 무너진다면 대책 없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제국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의회가 마무리 투수로 나서주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결국 뺑뺑 돌다가 트럼프 앞으로 와버렸죠. 이 지극히 인간적 변수라서 예측이 불가능합니다만 트럼프가 다시 협상을 주도하고 사인을 해줄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아요.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몇 개의 송사가 퇴임 후에 트럼프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제가 바이든이라면 충분히 이것 가지고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전히 포트 비중은 과도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중립 비중을 유지하고 있어요. 다만 포트폴리오의 구성에는 좀 변화를 주고 있는데요. 백신 효과 그리고 칭화 윤위의 위기설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우리네 증시로 귀환을 시작했기 때문에 지수 관련 대형주를 조금 더 보강하고 있습니다.